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치스러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검소함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바람은 이루어졌고 아주 검소한 남편과 함께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용이 제일이라는 말처럼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여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치스러운 생활도 힘들지만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게 더 화딱지가 나는 법이잖아요. 사치와 검소 그 중간의 균형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네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무조건 따지는 게 있었어요. 바로 검소함이었어요. 이유는 우리 엄마 때문인데요. 어릴 적에는 우리 엄마가 멋져 보였어요. 예쁘게 꾸미고 프랑스어까지 잘하는 모습이 우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처럼 프랑스어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엄마가 하는 프랑스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저 흉내내는 정도였던 거예요. 상당히 사이비스러운 프랑스어였죠.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받아들이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비웃는 수준이었죠. 그 순간부터 우리 엄마에 대한 환상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엄마는 사치스러움도 극에 달했죠. 명품 가방, 고급 옷, 화장품은 기본이었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저 소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아빠는 엄마의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빚을 갚아야 했고 그로 인해 늘 고생하셨죠. 아빠가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사치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저는 결혼을 하면 절대 사치스러운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검소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그가 가진 검소한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경제력도 있었지만 늘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요. 시부는 몇 년 전 돌아가시고 시모만 계셨는데요. 시댁에서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그 검소함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 된 첫날, 제가 물티슈로 탁자를 닦고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왜 그걸 버리냐고 하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한 번 쓰고 버려? 돈 아깝게 빨아서 다시 써야지. 아, 물티슈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 뭘 빨아서 써. 그리고 빨아서 쓰면 물기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아, 이 답답한 여편애야. 물티슈 빨아서 말리면 일회용 행주스도 쓰면 되지. 이렇게 깨끗한데 이걸 버려. 남편은 기어이 제 손에서 물티슈를 뺏어가더니 주방에서 빨더군요. 남편의 경악스런 행동은 이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식기 세트 하나를 구입하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접시 충분한데 뭘 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둘 쓸 것밖에 없지 않냐? 그래도 여분의 접시나 밥그릇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손님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재활용 용기를 씻어가지고 와서 이걸 그릇으로 쓰라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남편을 보며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검소함이 아니라 쫌팽이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남편의 이런 쫌팽이스러움은 시모를 닮은 거였어요. 정말 시모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시모가 신혼집을 찾아왔었는데요. 시모도 저희 신혼집을 본 적 있긴 했지만 이삿짐 다 옮기고 짐 정리 다 되고 나서 보신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시모한테 대접해드릴 다과를 꺼내려고 주방에 있는 붙박이장을 여는데 시모가 붙박이장 위쪽을 보면서 넌 여성용품을 많이 사놓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끼리긴 하지만 여성용품이 보인 게 부끄러웠던 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항상 미리미리 쟁여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과를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라와서 그 여성용품 값도 만만치 않잖아. 너는 면으로 된 거 한번 써볼 생각 없어? 요즘은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킨다고 그 면으로 된 거 빨아 쓰는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더라. 아, 확실히 환경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면으로 된 건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어서요. 일회용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천으로 쓰는 게 관리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흐르는 찬물에 충분히 여러 번 짜내면서 빼주고, 10번 정도 꽉 짜면 웬만한 건 다 빠져. 그 다음에 비누 쪼물쪼물 묻혀서 1차 제거해주고, 세제 풀어서 하룻밤 보내고 나면 웬만한 건 다 제거가 된다고. 저도 압니다. 환경 생각해서 천으로 된 거 많이 쓰는 거요. 하지만 제가 그걸 못 쓰겠다는데 어쩝니까? 괜히 잘못 썼다가 묻어나서 실수라도 하면 그게 더 민망스러운 거였죠. 저는 그래서 시모에게 우아하게 돌려 먹였어요. 어머님처럼 깔끔하고 관리 잘하시는 분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제가 해요. 어머님이 저 결혼 전에 얼룩 조금 묻어서 안 지워지는 건 눈에 안 띄니까 그냥 입고 다니신다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입고 계신 것도 얼룩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안 지워진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지워져. 물만 묻히면 지워지는데. 아니요,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어머님. 꼼꼼한 어머님도 이러는데 저 같은 칠칠이가 면으로 된 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어머니는 솔직히 썩 그렇게 옷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소매에 묻은 얼룩을 눈짓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저한테 강요하지 말란 뜻에서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쳐낸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이 없어 보였고 더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과 시댁을 쳐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검소함을 넘어서 지나친 절약을 강요하는 생활 방식은 저에게 도저히 맞지 않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지나친 절약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건 그 사람들 가치관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은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 돈은 철저하게 아끼면서 남의 돈을 쓰는 데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건 남편의 친구가 이직 축하 기념으로 우리 부부를 초대해 저녁을 사겠다고 불렀을 때였어요. 저도 남편도 기쁜 마음으로 나갔고 처음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자리에 앉은 지 10분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는 남편 친구가 시어머니도 초대했나 했는데 남편 친구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의아한 듯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친구는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맡겨놓은 것 마냥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남편이 꺼낸 말에 저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불렀어. 너랑 우리 엄마랑 구면이니까 같이 껴도 되지? 엄마, 우연이가 오늘 배 터지게 먹으라네. 어머, 그래? 아유, 안 그래도 오늘 고기가 먹고 싶더라니. 오늘 포식 좀 하겠네. 우연아, 혹시 내가 갑자기 와서 불편한 거 아니지? 아니요, 어머님.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오랜만에 어머님 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마음껏 드세요. 고맙다. 하긴 나한테 고기가 뭐가 아깝겠니? 나도 너 고등학교 때 집에 놀러 오면 간식 챙겨주고 그랬지 않니?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고기 얻어먹을만 하지? 예. 많이 드세요, 어머님. 말이나 말던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얄미운 걸 시모는 정녕 모르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윗 어른이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불편하냐고 묻는데 어떤 아랫사람이 불편하다고 당당하게 말하겠나요? 시모와 남편의 진상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눈치를 봐서 가장 싼 삼겹살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메뉴판을 보면서 가장 비싼 음식들을 골라 주문하더라고요. 세트 메뉴 중 제일 비싼 프리미엄 모듬 세트 메뉴를 떡하니 주문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다 못 먹는다고 눈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 같은 남편 놈이 실실 웃으면서
엄마랑 나 많이 먹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 남으면 가져가면 된대요. 무슨 피자 남은 조각도 아니고 고기 남은 걸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실화인가 했네요. 진짜 더 믿을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둠 세트 메뉴 시키고 더 먹겠다고 고기를 또 시켰다는 거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 5인분은 될 법한 양의 음식을 시켰고 후식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어치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친구 오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아시나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싸늘한 거요. 억지 웃음 그 자체였고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다 창피하고 죄송스러웠어요. 저 문디 같은 인간들은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돼지처럼 처먹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남편 친구분이 계산을 하러 가는데 카드를 내밀면서 한숨 쉬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게를 빠져나올 때 저는 이때다 싶어 식사를 쏘셨으니 커피는 저희가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 암 걸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커피 뭐 하러 사 먹냐? 가게에 믹스커피 자판기 있던데 들어가서 그거 뽑아 마시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 완전 탈탈 털렸습니다. 자기 돈은 그렇게 아끼면서도 남의 돈을 쓰는 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 생활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어요. 마음만 같아서는 수십 번도 이혼 소장을 남편 면상에 던지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남들은 갖고 싶어도 안 가져진다던 아이가 저는 신혼 초부터 덜컥 들어섰어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했는데 아빌이 구천리처럼 갑갑하고 목이 턱턱 매기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도 자린고비라도 지 손자는 이쁜 걸까요? 시어머니가 웬일로 자기 돈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고 축하한다며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남편이랑 사고 싶은 거 사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그렇게 아끼시던 시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도 시모가 인간성이 아예 최악은 아니네 싶었죠. 저는 시모가 준 돈으로 뭘 살까 생각하다가 남편이 예전에 한우를 먹고 싶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 집 사람들도 입맛은 고급이에요. 남편은 평소에 한우를 너무 좋아했지만 자기 돈으로는 아깝다며 절대 먹지 않았어요. 명절 날에나 선물로 들어오면 그때나 먹는다고 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좀 쪼잔한 놈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 아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한우를 사서 같이 맛있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우 800g 세트를 구입했어요. 우리 돈 쓴 것도 아니고 시모가 보내준 돈이니 괜찮을 줄 알았죠. 남편은 누가 사주는 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기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한우 세트를 자랑하며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샀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걸 왜 네 마음대로 썼어? 내가 너한테 이 돈 쓰라고 허락한 거 아니잖아. 아,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어머님이 나한테 임신해서 축하한다고 주신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준 걸 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나 먹으라고만 샀어.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산 거잖아. 아, 됐고. 이건 우리 엄마한테도 말할 거야. 전화 걸 테니까 너는 딱 기다리고 있어. 아, 기가 막혀.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뭐 어쩔 건데. 어차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돈인데. 엄마. 아이, 엄마가 집사람한테 돈 줬다며. 근데 집사람이 허락도 없이 내 돈 썼어. 보내준 돈도 50만 원이나 된다며. 그 돈을 돼지같이 고기 처먹으려고 샀대. 아, 심지어 뭐 산 줄 알아? 삼겹살이나 이런 싼 고기를 산 것도 아니고 한우를 샀다는 거야. 에이씨, 아까워 죽겠어.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누가 들으면 저 혼자 다 처먹으려고 산 것 마냥 말했어요. 전화를 끄는 남편은 어머님이 곧 우리 집에 오신다며 크게 혼쭐 날 줄 알라고 후통쳤어요. 이 일 때문에 집에 온다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행동을 곡해하듯이 말해서 시어머님이 오해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화 받고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이 화를 내면서 하신 말을 듣자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얘, 너는 아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 비싼 한우를 샀니? 아이고, 돈 아까워. 이 돈이면 돼지고기를 더 사 먹겠다. 아니, 저는 어머님이 저 쓰라고 주신 줄 알아서. 그리고 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우, 시끄러. 변명 듣기 싫다. 나는 너희들이 상의해서 쓰라고 준 거지? 네 맘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솔직히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너는 남의 집 딸인데 뭐가 그렇게 이쁘겠니?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혼나야 하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한우값을 포함해서 50만 원을 다시 물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요. 돈을 돌려주면서도 너무 서럽고 억울했어요. 내가 혼자 먹으려고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좋아하는 한우를 같이 먹으려고 했던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그래놓고도 내가 산 한우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러운 마음에 사놓은 한우라도 혼자 먹으려고 굽고 있는데 남편이 손을 뻗자 저는 그걸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야, 당신? 나한테 한우 맘대로 사놨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아이, 기왕 사놓은 거 같이 좀 먹자. 치사하게 혼자만 먹냐? 손 치워. 이건 내가 내 돈을 산 거니까 당신 먹을 생각하지 마. 넌 니네 엄마가 준 50만 원으로 알아서 처먹어. 니네 엄마? 처먹어? 이야, 이거 말꼬라지 마라. 아, 그래, 너 혼자 돼지같이 처먹어라. 남편은 성질을 부리더니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저는 고기가 구워질 때마다 2개, 3개씩 한꺼번에 입에 집어넣고 우걱우걱 먹었어요. 절대 남기지 않겠다 다짐했죠. 안방으로 들어갔던 남편은 제가 고기를 다 먹자 밖으로 나왔어요. 깨끗하게 싹싹 비워진 접시를 본 남편은 진짜 혼자 다 먹었냐고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셨어요. 저놈은 진짜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듯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아이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마침내 태어난 첫째 아이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 맛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육아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지냈어요. 남편도 자기 자식이라 그런지 아이와 관련된 일에는 평소보다 덜 인색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잔소리도 많고 아껴 쓰자는 말을 자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물건을 샀거나 필요한 것을 준비할 때만큼은 조금 너그러워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 첫째 아이 영우도 잘 자라주고 있었고 그 와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둘째를 기다리는 기쁨 속에서 친정 아버지께서 둘째를 위해 돈을 좀 보내주셨는데 무려 500만 원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돈으로 둘째 아이 방을 잘 꾸며보라고 하셔서 저는 일단 계좌에 그 돈을 넣어두고 매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경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둘러만 본 다음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했죠. 그런데 장바구니를 담고 결제를 하려는데 자꾸만 잔액 부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여러 번 다시 시도해봤는데 계속 안 되더군요. 황당해서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돈이 어디로 나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나간 건가 싶어 송금된 이름을 보니 웬 여자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자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카드 지갑 케이스를 뒤졌어요. 평소엔 주카드만 들고 다니고 다른 카드들은 카드 지갑 케이스에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카드 지갑 케이스에서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만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계좌에 있던 돈 썼어? 아, 여기 보면 이상한 데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 맞아. 우리 엄마가 안방 꾸밀 가구가 필요하다길래 앤틱 가구 하나 사드렸어.
거기서 현금으로 달라길래 당신 체크카드 좀 썼지. ATM 기계에서 송금해야 해서. 장난해? 대체 무슨 가구길래 몇백만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돼? 엄마가 예전부터 사고 싶다고 하셨던 유럽 고가구 장식장이 있었거든. 이제 곧 생신이시니까 그걸로 생일 선물 퉁치려고 했지. 금액도 딱 맞는 게 그게 500만 원짜리더라고. 그 돈으로 사드렸어. 엄마가 좋았는데 당신도 같이 좀 좋아해줘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은 우리 둘째 아이 위해서 우리 아빠가 보내주신 돈이잖아. 왜 그걸 어머니 가구 사는데 썼어? 아니, 장인어른이 그 돈으로 우리 엄마도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했잖아. 엄마는 맛있는 거보단 그 가구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겸사겸사 어머님도 챙기라는 거지. 그 돈 전부 다 어머님한테 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우리 아빠가 둘째 아이 방 꾸미고도 좀 남으면 우리도 좀 쓰고 어머님하고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한 거지. 언제 그 몇백만 원을 다 쓰라고 말했어? 정신 나갔어? 아니, 무슨 애기 방 꾸미는데 몇백만 원씩이나 필요해? 영우 거 예전에 쓰던 거 좀 물려받으면 되고, 그 외에 또 필요한 거 몇 가지 있으면 그거나 좀 사면 돈도 많이 안 되겠더만. 말 나온 김에 하는 건데, 당신 저 영우한테 너무 과소비했어. 애기들은 금방금방 자라서 비싼 거 사줄 필요도 없는데 저대니까 그러겠거니 하고 나도 그동안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둘째는 좀 아끼면서 키우자고. 야, 우리 애들한테 사주는 건 아깝고 니네 엄마한테 500만 원 쓰는 건 괜찮냐? 장식장 하나에 500만 원 쓰는 건 과소비 아니야? 너 예전부터 겁나 거슬렸던 건데 말 좀 싹퉁 바가지 없게 좀 하지 마라. 화나면 남편한테 야야거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니네 엄마거리고. 남들은 시부모 생일날 샷땡 사주고 애를 땡 사준다는데 우리 엄마한테 500만 원 쓴 게 그렇게 아깝냐? 착하고 얌전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사기당했어.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나야말로 사기당했어. 검소한 줄 알았더니 지 돈 쓸 때는 아주 10원도 아끼면서 남의 돈은 흥청망청 쓰는 양심 가출한 집안에 시집 왔다고. 저와 남편은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를 질러가며 싸웠어요. 저는 남편한테 참아왔거나 거슬렸던 것까지 모두 토해냈어요. 저희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쾅쾅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싸움을 멈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노한 표정의 옆집 아주머니가 작작 좀 싸우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둘 다 몇 초간 아무 말이 없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나 출근해야 하니 바쁘니까 퇴근 후에 이 이야기는 더 해보자고요. 남편이 출근한 후 한참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던 저는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저를 맞이한 시어머니는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한 구석에 놓인 그 장식장을 째려봤어요. 남편이 그 500만 원으로 사다 바친 뭔 유럽 고가구인지 뭔지 하는 앤틱 장식장. 장식장이 얼마나 고풍스러운지 예쁜지 같은 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게 그냥 제 모든 분노를 받아낼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게 그 500만 원짜리 장식이에요? 그래, 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예쁘지 않니? 이게 100년은 된 물건이야. 아주 귀한 물건이거든. 한국계 프랑스인 고가구 상한테 구매한 거다.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 나라 거고 어디 귀부인이 쓴 거고 무슨 재료로 만들었고 등등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게 얼마나 튼튼한 애였전에 이야기를 늘어놓던 도중 제 눈에 안방 한편에 놓여져 있는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골프채에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설명은 이제 됐고요. 이거 당장 환불하세요. 뭐라고? 환불하시라고요. 이거 제 돈이니까 다시 내놓으세요. 뭔 소리라는 거야. 기가 막혀. 얘, 생일 선물을 도로 내놓으란 사람이 어딨니? 내가 이런 가구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난 못 준다. 따질 거면 사준 네 남편한테 따져라. 그래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겠네요. 어머님, 이게 그렇게 튼튼하다고요? 그럼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볼까요? 저는 당장 골프채를 낚아채 장식장을 세게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쾅 하고 큰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참았어요. 시모랑 남편이 자린고비처럼 굴며 치사하게 구는 거, 그러면서 남의 돈 탐내는 거랑 준 돈으로 한우 좀 샀다고 연병 떠는 거요. 그것 말고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참아온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솔직히 하루를 다 설명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나한테는 50만 원 쓴 걸로도 그 난리를 쳐놓고 지들은 내 상의도 없이 500만 원을 막 쓴다고요? 이 내로남불 적반하장 짐승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말로 처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육 안 되는 짐승놈들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여러분도 제 입장이 되면 심정이 이해 가실 겁니다. 사정없이 장식장을 치는 저를 말리려고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러나 제가 시어머니 쪽으로 골프채를 향하게 하자 그녀가 기겁하더니 휴대폰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잠시 전화를 끊자 잠시 장식장을 치는 걸 멈췄습니다.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올라 치면 골프채로 맞아보신 적 있으시냐며 섬뜩하게 웃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멀찍이 떨어져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건 지 10분 만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회사는 무척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장식장의 유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어요. 유리 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치자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고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안방 바닥을 덮었죠. 남편과 시모 모두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다 큰 남자답지 않게 여자처럼 새된 비명 소리를 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퍽퍽 치면서 내 와이프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죠.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다가오려고 하자 저는 아예 바람 소리까지 휘휘 날 정도로 세게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 그 여자 같은 비명 소리를 내며 시모의 다리를 잡으며 무서워를 외쳤죠.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얘 너는 덩치도 산만한 사내놈 새끼가 저 빼빼 마른 애한테 겁을 먹어? 아이, 엄마, 사내놈이고 나발이고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어떻게 다가가? 아이고, 이 새끼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어렸을 때부터 지보다 한참 콩알 만한 놈들한테 처맞고 다닐 때부터 알아줬다 넌. 아이씨, 여기서 그때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엄마, 경찰서에 신고해. 이거 완전히 정신 핵가닥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못해. 그래,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때까지도 열심히 골프채로 장식장을 때리고 있던 제 귀에 경찰이라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신고하면 저도 신고할 거라고, 제 계좌에 있는 돈 맘대로 썼으니 절도죄로 신고할 거라고요. 이런 미친년아, 내가 무슨 절도죄야. 부부 사이에 돈 좀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는 절도죄 처벌도 어려운 거 몰라? 친독 상도를 모르냐? 그럼 은행 보고 고소해달라고 하면 되지. 넌 내 은행에 있는 돈 빼다 썼으니까 은행에서 너 고소할 수 있는 것도 모르냐? 이 붕어뇌야. 고소를 안 당하려면 현금을 써야 안 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가족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다고. 하긴 그 정도 지능이니까 남의 돈 500만 원을 펑펑 썼겠지만. 에이씨, 아유, 엄마, 경찰에 신고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고소당하게 생겼다. 아니, 그럼 신고도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 내 장식장은 누가 물어내냐고. 아이고, 내 아까운 장식장.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시모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는 공포에 질려서 생각도 못하다가 신고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장식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지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봄날에 메타작하듯 계속 장식장을 두들겼습니다. 제가 장식장을 칠 때마다 시모의 울음소리도 커졌죠. 시모는 이제 막 자기 머리도 잡아뜯고 난리였어요. 시모의 머리는 난투극을 벌인 미친 여자처럼 보였죠. 시모의 모습과 이제는 쓰레기더미나 다름없는 형체로 변한 장식장을 황망하게 번갈아 보던 남편은
500만 원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매타작을 멈춘 제가 코웃음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쓰레기 가구가 무슨 500만 원이냐고. 이거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바로 전날 남편한테 따져 묻지 않고 다음 날이 돼서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했을 때 송금된 계좌 이름을 보고 기가 막혔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친정엄마와 동명이인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 묻어뒀던 엄마의 과거 행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혼당한 뒤로 줄곧 돈 나올 구석이 없었죠.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살았으면 입에 풀칠만 했어도 살았을 테니 상관없었겠지만 문제는 사치에 미친 여자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사기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전 남편인 우리 아빠와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우리 엄마가 어떤 식으로 사기쳤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자신을 유럽 명품과 고가구를 취급하는 한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어요. 그 특유의 사이비 프랑스어를 쓰면서 말이죠. 우리 엄마는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동유럽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 비서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지가 더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진짜 우리 엄마 같은 인간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존재하더군요. 심지어 여러 명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 주부거나 혹은 졸부 남편을 둔 사모님이었어요. 내실 없는 허영심이란 가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더군요. 엄마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빠와 저는 모두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마음 약한 아빠는 혹시나 큰일을 당했나 해서 와본 거였는데 자기가 사기쳐서 끌려온 거면 인과응보임으로 도와줄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저도 아빠 생각에 동의했죠.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그때 감방에 갔고 감방에서 나와서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아빠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사정을 하길래 아빠가 마지막으로 고시원 방을 하나 구해주고는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빠져나간 500만 원을 보며 정확히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없지만 왠지 우리 엄마의 짓일 수 있겠다는 촉이 왔어요. 저는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엄마가 사는 고시원 위치를 물었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시면서 그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아빠 집에 맡겨놓고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 좁고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서 엄마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시원 바깥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면서 사이비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그 모습 정말 한심했죠. 엄마는 손가락을 휘두르며 메르시 복구라는 둥 알렉산드르 샤를르라는 둥 뭔 근본도 없는 이상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심한 눈길로 쳐다보다가 제가 엄마를 큰 소리로 부르자 놀란 엄마는 통화를 중단하고 눈이 커진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려 했죠. 제가 어디 가시냐고 얘기 좀 하자고 하자 엄마는 마지못해 자리를 멈춰섰습니다. 아이고, 너는 여기를 어떻게 왔니? 연락이나 좀 하고 오지. 바쁜 사람을 불쑥 찾아오면 어떡하니?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잠시만요. 휴대폰 좀 꺼낼게요. 엄마, 이거 엄마가 송금받은 거 맞죠? 이 계좌 이름도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네요. 이거 다 아빠가 우리 애기 동생 방 꿈이라고 보낸 돈인 거 알아요? 500만 원. 그거 엄마가 가로챈 거죠. 여기 송금 보낸 계좌번호, 이거 엄마 계좌번호 맞죠? 아이, 뭔 소리야.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름만 같다고 나 모함하는 거니?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아,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신고해야겠네. 엄마도 아니면 신고해서 알아보는 수밖에요. 그냥 경찰서로 갈게요. 잠깐만. 얘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는 제 소매를 붙잡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고시원 뒤쪽으로 절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구구절절 변명을 하더군요. 그 500만 원이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자기한테 가구 구매한 사람은 분명 모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었다고요. 모자로 보이는 두 사람? 그 이야기를 듣자 순간 이상하게 머릿속에 우리 남편과 시모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머리를 틀어 올리고 긴 융드레스를 입고 다니냐고 했어요. 시모의 시그니처 스타일이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맞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남편과 시모가 맞다면 엄마가 모를 법도 했어요. 제 남편과 제가 결혼했을 무렵 이미 엄마하고는 의절 상태였으니 결혼식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도 참 태평해요. 엄마 통장에 입금자명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름 떴을 텐데 엄마는 의심도 안 해봤어요? 아니 나는 몰라. 금액만 확인했는걸. 그리고 김윤서라는 이름이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설령 알았더라도 너라고 의심 안 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너랑은 무슨 사이야?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니?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고요. 암튼 500만 원 돌려주세요. 뭐? 돌려달라고? 아유 얘는 가족끼리 치사하게 이러겠니? 아니 애미한테 용돈 좀 보내줬다 생각해. 아유 그놈의 돈 가지고 참 사람 피곤하게 하네. 아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엄마 다시 깜빵 들어가고 싶어요? 엄마는 초범도 아니라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길게 살다 나올 텐데 괜찮아요? 아 내가 무슨 사기? 정당하게 돈 받고 물건 판 것뿐인데. 웃기지 마. 엄마가 어떻게 500만 원짜리 가구를 갖고 있어. 또 싸구려를 고급이라고 거짓말 쳤겠지. 엄마가 그렇게 떳떳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아유, 알았어.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저에게 49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왜 490만 원밖에 안 되냐고 하자 엄마는 볼멘 목소리로 나도 가구값은 못 돌려준다. 그거 돌려받고 싶으면 가구 환불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니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내일이나 모레 중에 가구 돌려주겠다고 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연락 좀 받으라고 하라며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쿨하게 씹어줬습니다. 분명 또 아빠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징징대는 전화겠죠. 하지만 환불받겠다는 제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저는 남편과 시모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돈을 맘대로 써서 미안하다고 잘못을 뉘우치면 자초지종을 설명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도 당당하게 나오니 열받아서 장식장을 미친 듯이 골프채로 쳐버렸어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시댁에 말하자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현실 부정을 깨듯 팩트를 박아줬어요. 어머니 거짓말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는 한국 이름으로 된 계좌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한국계 프랑스인이라면서요. 프랑스 국적이라면서요. 아니 그 여자가 자기는 한국계니까 한국 이름이 있다고 했어. 한국 이름은 따로 쓴다고 했다고. 교포들도 원래 이름 2개 따로 쓴다잖니. 어머니, 한국계 프랑스인이면 프랑스 국적이니 한국 이름으로 한국 계좌로 등록 안 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외국 이름으로 등록될 텐데 왜 속으신 거예요? 근데 프랑스 이름이 무슨 가브리엘 어쩌고라면서요. 근데 이건 가브리엘이 아니라 조정숙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현실 부정을 할 수 없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죠. 그러더니 갑자기 손에 머리를 얹더니 비틀거리면서 내 가구 내 가구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그대로 기절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 당장 119를 불렀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가 단순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혈압이 터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녀는 결국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알 바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로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남편도 웃긴 게 저랑 그딴 일을 겪고도 저한테 시모를 간병시킬 생각을 하더군요. 아이는 장인어른한테 맡기고 당신이 우리 엄마 좀 돌보라고 뻔뻔한 소리를 짓거렸어요. 저는 대체 왜 내가 네 엄마를 돌보냐고 했어요. 야, 아무리 네가 나랑 엄마한테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됐는데 나 몰라라 할 생각을 하냐? 아이, 그깟 500만 원이 사람 아픈 것보다 중요해? 그깟 500만 원? 너는 50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쳐놓고 우리 아빠 돈 500만 원 쓴 걸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한다. 치사하게 예전 일 들먹이냐? 알았어, 그 50만 원 줄게. 50만 원 줄 테니까 너 우리 엄마 간병하는 거야. 알았지? 야,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네. 간병 있어도 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와이프라고 푼돈 주고 부려먹으려고 하네. 아이, 진짜 너 가족끼리 1억이냐? 이제 와서 엄마 아프니까 가족이고 뭐고 다 있고 도와줘야 한다. 난 네 가족으로 한 번도 존중받은 적 없었고 오히려 내가 이 가족 일원인 게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이 집 나갈게. 나 우리 아빠 집에 들어갈 거야. 이혼 얘기는 일단 아이 낳고 나서 차차 다시 해보자. 남편은 제 별거 선언에 무척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무리 싸웠다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거 있냐면서 절 설득하려고 들었죠. 그리고 아이를 들먹이며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자식들은 생각하고 하는 거냐.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려는 자각은 있냐면서 저를 비난했어요. 네가 정말 아이를 생각했다면 그 500만 원을 니네 엄마한테 쓸 생각도 못하는 게 정상이야. 이제 와서 자식 들먹이면 내 마음이 움직일 줄 아냐? 야, 넌 할아버지인 우리 아빠보다 네 자식 생각 안 해. 난 이제 자식한테 몇백만 원도 못 쓰는 가성비충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쓰러진 너네 엄마랑 짝짝꿍하면서 실컷 돈 아껴가며 사세요. 결국 그렇게 저는 집에서 제 짐 다 챙겨 첫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빠는 제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자 당황한 눈치였지만 제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군요. 친정에 오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군요. 육아를 전부 저한테 미루던 남편과 다르게 친정아빠는 저를 도와 애들 목욕도 시켜주고 이유식도 만들어주는 등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둘째 아이도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퇴원했어요. 남편에게도 우리 둘째 이제 태어나지 않았냐면서 문자가 왔는데 살포시 무시해줬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별거 한 지 석 달,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날 아이 출생 신고는 했냐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싶지만 나중에 이혼할지라도 향후 미래에 대해 상의하긴 해야 했어요. 결국 남편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죠. 남편은 한눈에도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자세가 축 처져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 다녀오면 우리 엄마 병간호해하고 나 일하고 있을 때는 간병인 있어야 하니까 돈도 많이 깨져. 우리가 함께 살았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올 순 없는 거야? 어? 가족이니까 힘든 일 생겼을 땐 같이 도와야지. 예정? 웃기시네. 그놈의 예정은 왜 지가 힘들 때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같이 도와? 같이 돕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나한테 떠맡기고 싶은 거겠지. 여보,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나도 당신 없을 동안 반성 많이 했어. 과거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못할 짓 많이 했더라. 물티슈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줄게. 다시는 물티슈 빨아 쓰라는 소리 안 할 거고 그릇도 새로 사도 돼. 재활용 용기 절대 안 써도 돼.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고작 생각해낸 게 물티슈 안 빨아 써도 되는 거랑 재활용 용기 절대 안 써도 되는 거라니 저 쫌팽이는 이런 순간까지 찌질하게 굴었어요. 저는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물티슈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과 몸에 물티슈를 팍팍 던지면서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왜 물티슈를 던져? 내가 왜 당신한테 돌아가? 당신 없어도 물티슈 마음대로 잘만 쓰고 사는데 내가 물티슈 80장을 쓰든 100장을 쓰든 말린 사람 없어. 재활용기는커녕 이쁜 그릇 사도 뭐라 할 사람 없거든. 너네 집 물티슈랑 재활용기 실컷 넣어 쓰시고요. 나는 내 인생에서 너 치워버렸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던지던 물티슈가 다 떨어지자 탁자를 들어 남편을 위협했고 겁 많은 남편은 또 기겁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물티슈를 보며 드디어 억눌려 살던 과거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젠 제 뜻대로 물티슈든 뭐든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남편과는 여전히 별거 중이고 저는 친정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 쪽에서 합의 이혼은 죽어도 안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괜찮은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최대한 제가 두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여전히 동정심을 호소하면서 애들 데리고 시모를 한번 병문안오라고 징징대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식장으로 뵈러 가겠다고 문자를 날렸어요. 참고로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뒤 우리 엄마는 결국 또 사기죄로 잡혔다고 해요. 엄마가 본인 번호로 하면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번호로 또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다고 징징거린 모양이에요. 이번엔 아버지도 저도 경찰서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10년 살든 20년 살든 이제 아버지나 저나 알 바 아니거든요. 처음엔 남편과 갈라서는 걸 결정하고도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주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어서요. 앞으로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검소함만 가르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법, 저축하는 법도 중요하긴 하죠. 사치스럽게 키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모가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니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할 순 없잖아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그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적당한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치스러운 사람이 싫어 검소적인 남자를 원하다가 큰 코 다쳤듯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상처받고 고생하는 건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여러분께도 저보다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